태어난 나를 기념하지 말고 왜 사는지 깨달은 나를 기념하라.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묻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기껏해야 이 정도의 돈을 벌려고 살아왔던가, 고작해야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그토록 고군분투해왔는가 생각하면서 종종 허무감과 무력감을 느끼곤 한다. 설사 자신이 목표했던 돈을 벌고 일정한 위상을 획득했다 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옆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일정한 단계에 이른 사람일수록 갑자기 당혹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정신과 의사들은 40 이후에 이런 상태를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진단한다는 것이다. 40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것을 해봐도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성공을 하지 못했으면 또 그것대로 이루지 못한 꿈을 놔주어야 하나 싶은 나이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태세 전환이다. 이익에 따라 매우 약삭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말하는 이 태세 전환은 사실 40이 반드시 지녀야 할 최강의 덕목 중 하나다.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기분을 유지하고 어떤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남들이 보는 특별하고 대단한 나가 아니라 나 자체로서 특별한 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은 많지만 과연 여기에서의 품격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우아해 보이거나 도도해 보이는 것, 혹은 점잖아 보이는 것을 품격이라고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일 뿐 나의 현실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을 찾아 나가다 보면 이것이 삶의 다방면에서 쓰임새가 있는 일종의 방패막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품격이 있다는 것은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공격받을 일이 줄어들고 품격을 갖춤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니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품격이란 단지 우아하거나 점잖아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덕목이다. 일단 품격 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시대 양반집의 규수나 선비, 혹은 서양 중세시대 귀족의 모습이다. 멋지고 우아한 옷을 입고 행동도 매우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들에게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생활상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지나치게 현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사 준비나 청소는 모두 하인들이 하니 비짓땀을 흘릴 일도 손에 물을 묻힐 일도 없다. 거기다가 저잣거리에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악다구니 쓸 필요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괴롭고 처절한 현실에서 벗어나 마냥 구름 위에서 폭신폭신 걸어가는 모습 같기도 하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거리감이다. 현실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품격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젊은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품격을 논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젊음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할 시기가 아니다. 두 손 두 발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세상에 푹 담그면서 그 안에서 어울리고
대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거리감이 핵심인 품격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거리감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품격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중세시대도 아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이 품격이 의미가 있을까? 이를 느껴보기 위해 품격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밉상의 경우를 살펴보자. 밉상은 미워 보이는 점이 많아서 남들에게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지만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자기 이익에 민감한 밉상은 스스로 이익에 휘둘린다는 약점을 여과 없이 보이고 그 누구에게라도 지지 않으려고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여유와 배려가 없음을 고스란히 노출한다. 이러한 약점과 단점이 점차 낱낱이 파악되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밉상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의 행동과 말이 사람들에게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비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럴 때 해결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거리감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거리감은 연락을 드물게 한다든지 친밀감은 줄이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니다. 그러한 행동은 단지 사람들과 멀어지게 할 뿐 품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거리감을 통해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방어하는 방패가 되며 내 삶에 침투하는 여러 불안 요소를 방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나는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지는 않는다.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는 않는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내가 하는 일들은 의미가 있다고 믿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임을 인정한다. 삶이 사랑과 환희와 성취감으로 채워져야 마땅하지만 좌절과 슬픔, 상실과 이별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요소로 받아들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다가갔더니 상대방은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면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거리감을 억지로 좁히려 하다 보면 내 삶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나는 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안달복달하면서 춤추게 된다. 세상에서의 질척거림에서 벗어나 고고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에는 거리감이 있다. 조선시대 규수와 서양 귀족들처럼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삶의 태도를 갖추면 그 누구에게도 밉상이 되지 않고 내 자신도 휘청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할수록 우리 삶은 더 초라해진다.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계속해서 거창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연을 즐기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으로 캠핑용 텐트 하나를 구입하고는 잠자리도 편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좋은 에어매트를 사고 음식을 맛있게 해 먹으려면 좀 더 화력 좋은 스토브가 필요할 것 같아 스토브도 구입한다. 이렇게 하나씩 장비가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방 하나를 꽉 채우고 소형 승용차로는 여러 장비를 이동하기에 힘이 딸리는 것 같아 SUV를 사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욕망이 확대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쾌락 적응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강도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적응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한마디로 욕망의 회오리 바람이 더 크고 넓게 확산된다. 그러나 그 결말은 언제나 부정적이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될 번거로운 일에 휘말려 정신적 피로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마흔은 이러한 회오리 바람을 멈추기 위해 삶의 사이즈를 줄이고 정신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 할 때다. 이는 더 만족하고 싶어라는 생각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는 술을 처음 빚은 하나라의 의적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가 하나라를 건국한 우왕에게 술을 바치자 이를 마신 우왕이 매우 감탄했고 이후로 술을 즐겨 마셨다. 하지만 얼마 후 왕은 술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후세에 반드시 술로써 나라를 망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400년 뒤 정말로 우왕의 예언을 실현시켜줄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하나라의 거왕이었다. 그는 그릇을 연못만큼 거대한 크기로 만들어 술로 가득 채웠다. 연회가 시작되면 누구라도 그 술의 연못에서 마음껏 술을 퍼마셨다. 거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정말 심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거왕도 처음에는 조그만 잔의 술을 따라 마시다 대접에 마시고 싶었을 것이며 그러다 결국 연못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기 역시 처음에는 작은 접시에 담아 먹다 양동이에 먹고 싶었을 것이고 결국 숲을 이루게 했다. 더 많이, 더 좋게는 지금의 우리도 늘 유혹당하는 생각이다. 거왕과 우리는 사이즈만 다를 뿐 마음속에서 비슷한 회오리가 휘몰아친다. 거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인물 중에 노나라의 안회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공자의 3,000명 제자 중에 공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안회가 비교적 일찍 죽었을 때 공자가 하늘이 나에게서 그를 빼앗아갔다라고 한탄하며 그를 대신할 인물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공자는 안회를 두고 어질다는 칭찬을 연거푸했다. 공자의 이 말에 사용되는 한자는 현이다.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평가하는 최상위 레벨의 단어이며 거의 성인에 이르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안회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으며 밥 한 끼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학문에 전념했다.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단사표음이다. 작은 소쿠리에 담긴 밥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의미다. 안회의 마음은 결황과는 정반대의 결을 지녔다. 더 많이, 더 좋게가 아니라 더 소박하게, 더 단촐하게였다. 그 결과 그는 공자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평생 욕심과 과도함에 허우적대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2500년을 이어온 동양 철학의 궁극적 목표는 오늘날의 용어로 미니멀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교든 유교든 불교든 모두 절제되고 최소화된 삶, 소유를 줄여 삶의 만족으로 향하는 길을 추구했다. 마흔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에 딱 좋은 나이다. 물론 아직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당장 모든 것을 줄여나가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소박하고 단순한 삶의 목표로 하면서 더 이상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것 자체로도 이미 미니멀리즘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생각의 사이즈를 줄이는 일은 당장에도 실천 가능하다. 생각의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 생각의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은 곧 무엇을 계획하거나 준비할 때 만족의 기대치를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남에게 베풀 때에는 상대가 감격할 것을 바라지 마라. 원망을 사지 않으면 그것이 곧 은덕이다.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욕만 먹지 않아도 다행이지 않겠나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욕을 안 먹는 단계가 아니라 칭찬받는 단계로 가고자 생각의 사이즈를 키워왔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사이즈를 키우다 보면 미니멀리즘은 고사하고 맥시멀리즘이 되고 만다. 그 무엇이든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손쉽게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정신 건강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인 웰빙의 상태에 진입하게 되며 창의력과 집중력까지 높아진다. 심지어 자아를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 이제 머리 위에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는 마흔에는 생각부터 줄이는 훈련을 통해 이후의 삶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지가 극대화된 상태를 매우 간결하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기레끽반 걸레면이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다. 현대인은 때에 맞춰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고 나쁜 생활 습관에 익숙해져 밥을 먹어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한다. 거기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난다. 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러므로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는 이 간단한 생활 수칙조차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 역시 사이즈가 점점 더 커졌기 때문이다. 먹지 않아도 되는데 또 먹으니 소화불량이 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소화제를 사 먹고 살이 찌니 또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사야 한다. 불면증이 생기면 수면 베개를 사고 수면제도 사야 한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는 이 말에는 생활을 간소화하고 줄여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가라는 조언이 담겨 있다. 안쪽과 바깥쪽은 늘 호응하는 관계다. 거칠애가 많아지면 내면이 결핍되고 외형이 화려해지면 마음은 초라해진다. 따라서 삶의 사이즈를 줄이면 그 반대급부로 마음의 행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